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제5권 완. 새벽의 땅. 야명대지. 상강장팔저 1945, 1952. 전권. 정권. 줄거리. 1944년 마리아나 해전에서 항공전력을 잃은 일본군은 이후 사이판 네이테 이오지마, 오키나와에서 차례로 옥새를 거듭했다. 네이테만 해전을 기점으로 등장한 가미카제 특공작전은 조종사 3,86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45년 3월에 도쿄 대공습으로 약 1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 죽었고, 오키나와에서는 일본군과 민간인 합산 20만 명 이상이 죽어갔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이 참전하자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3년 8개월에 태평양전쟁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제4권 제국의 황혼에서 이어짐. 제1장. 패전의 아침. 패전조. 1945년 8월 15일 정오가 지난 후 도쿄는 이상한 고요에 잠겼다. 라디오에서 오금 방송이 흘러나오고 한동안 사람들은 제각각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다. 황거 앞 광장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시민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군복 차림의 장교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어떤 이는 분노한 얼굴로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두 눈을 감고 오랫동안 숨을 내쉬었다. 도쿄 외곽의 후지타 겐조 노인은 라디오를 끈 후 마당으로 나왔다.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낮은 곳을 날고 있었다. 가을이 왔다. 전쟁과 상관없이 계절은 온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그것은 모순처럼 들렸다. 그러나 전쟁의 끝은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는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었다. 무너진 도시보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오래 걸릴 것이었다. 8월 17일,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이 이끄는 내각이 출범했다. 일본 황족 출신의 첫 총리. 그의 임무는 일본군의 질서 있는 무장 해제와 연합군 점령의 준비였다. 300만 해외 파견 일본군의 복귀. 무기 반납. 사회 질서 유지. 군부 내 일각에서는 아직 저항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항복을 거부하고 본토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 공습에 집을 잃은 시민들,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목소리는 하나씩 사라졌다. 도치기 현으로 돌아온 마스모토 하루오는 군복을 벗고 쌓아두었다. 이 옷을 다시 입을 일은 없다. 그는 아버지의 농기구를 들었다. 녹이 슬어 있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들이 그랬다. 전쟁도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다른 것에 쓰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녹이 슬어 있다. 그러나 쓰다 보면 다시 익어간다. 마스모토는 그렇게 믿으려 했다. 8월 30일. 더글러스 메가더. 파이프 담배를 물고 선글라스를 낀 채 트랩을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연극적이었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역사는 상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상징이 되는 법을 알았다. 그는 일본 땅을 밟으며 생각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재건자로서. 그것이 그가 워싱턴에서 루스벨트와 합의한 방침이었다.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바꾼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HQ가 도쿄에 설치되었다. 다이치 생명보험 빌딩. 황거 바로 앞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점령은 상징으로도 이루어진다. 제2장 심판의 날 제1 1946년 5월 3일 정식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 인터내셔널 밀러터리 트리뷰널 포 더 파워 이스트 11개국 판사들이 참여했다. 피고석에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일본 전쟁 지도자 28명이 앉았다. A급 전범 평화에 대한 죄, 즉 침략전쟁을 개시한 혐의. 도조 히데키는 재판정에서 처음에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는 항복 직후 자결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미군 군의관의 치료를 받고 살아 피고석에 앉게 된 것이었다. 살아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치욕인가? 죽는 것이 더 치욕인가? 그 질문을 도조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했다. 검사 측이 개전 결정 경위를 추궁하자 도조는 당당하게 발언했다. 개전은 자위를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서양 열강의 경제적 포위와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변명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도조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전쟁을 결단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와 변명이 뒤섞여 있어서 훗날 그것을 구별하기 어렵다. 재판은 2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1948년 11월 12일 판결이 내려졌다.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에게 교수형, 16명에게 종신형, 2명 사형. 도조는 형장으로 가는 길에 조용히 걸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황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그리고 죽었다. 1948년 12월 23일 스가모, 소압, 형무소에서.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질문은 남았다. 그는 범죄자인가? 그는 시대의 희생자인가?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에 선 인간인가? 어쩌면 그 모두이면서 어느 것도 아닐지 모른다. 역사의 심판은 법정의 판결보다 언제나 복잡하다. 재판정 바깥에서 후지타 겐조 노인은 신문으로 재판 경과를 읽었다. 그는 전쟁을 막으려 했던 외교관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피고석에 없었다. 군인들이 전면에 나섰고 외교관들은 뒤편에 밀렸다. 그것이 이 나라의 문제였다. 군부가 국가를 삼켰을 때 다른 목소리들은 어디로 갔는가? 노인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쿄 하늘은 높고 맑았다. 재건이 시작된 도시에서 어디선가 망치 소리와 톱 소리가 들렸다. 무너진 것을 다시 짓는 소리. 그것은 나쁘지 않은 소리였다. 재판으로 과거를 정산할 수 있는가? 노인은 혼잣말했다. 그것은 의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재판은 필요하다.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역사의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와 피해의 상처는 판결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 긴 시간,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노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노인의 완고함이었다. 혹은 지혜였다. 제3장 점령과 개혁, 점령-개혁. 괴추의 점령 행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메가더의 지시 아래 일본은 근본부터 바뀌었다. 군대 해산, 재벌 해체, 토지 개혁, 여성 참정권 부여, 그리고 새로운 헌법.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9조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결의인지 점령군이 강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나 그 조항이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도쿄 시내에서는 점령군 병사들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지프차가 거리를 달렸다.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미군을 아이들이 따라다녔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통치자가 되는 이 기묘한 현실 앞에서 일본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했다. 사치코는 전쟁 미망인이 된 후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시아버지 후지타 노인과 함께 살았다. 노인은 이미 75이 넘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사치코는 키큐 청사 근처의 세탁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미군 장교들의 군복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일이었다. 어제 남편이 싸우던 적의 군복을, 그 아이러니를 사치코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중에는 조선인 여성 김순희, 김순진, 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끌려온 노동자의 딸이었다. 전쟁이 끝났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배가 없었고 돈이 없었고 돌아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다. 사치코와 순이는 말이 없어도 알았다. 전쟁이 여성들에게 남긴 것, 남편을 잃은 자와 나라를 잃은 자, 그 두 여인은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다. 언어가 달라도 슬픔의 무게는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사치코가 어느 날 물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태어난 곳은 거기인데 사는 곳은 여기고. 전쟁이 끝났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치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가 수십만 명에게 가한 폭력의 메아리였다. 제4장 폐허 위의 씨앗, 폐허 상종. 1946년 일본의 경제는 바닥이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암시, 야미이치, 암시장 이 도시 곳곳에 생겨났다. 패전의 충격과 굶주림이 겹쳐 사람들은 생존 그 자체에 매달렸다. 전쟁 미망인, 고아, 상위군인, 보건병 이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마스모토 하루오는 도치기의 농촌에서 그래도 나았다.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텄다. 그것은 전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자연의 순환. 마스모토는 밭을 갈며 생각했다.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땅처럼 끈기 있게, 계절처럼 포기하지 않고. 오노 상사의 아내 기요코에게 편지를 전달하러 간 것은 그의 가을이었다. 사이타마의 작은 마을. 기요코는 혼자였다. 아이도 없었다. 전쟁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공백의 얼굴. 마스모토는 편지를 내밀었다. 기요코는 두 손으로 받아 읽었다. 전선에서 마지막으로 쓴 남편의 편지. 긴 침묵 끝에 기요코가 말했다. 오노는 행복했나요? 마지막에. 마스모토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글에서 열에 들뜬 제 어머니를 부르던 오노 상사의 모습. 밥이 먹고 싶다던 그 목소리. 그것을 그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용감했습니다. 후회 없다고 했습니다. 절반의 진실이었다. 그러나 절반의 진실이 때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기요코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이 다 마른 것인지 아니면 울음조차 사치가 된 삶인지. 마스모토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폐한 들판 너머로 이름 없는 산들이 서 있었다. 전쟁이 지나갔어도 산은 그대로였다. 인간이 얼마나 부수고 죽이고 태워도 산은 남는다. 시간도 남는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남는다. 그것이 희망인지 짐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1947년 후지타 겐조 노인은 76이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에는 여전히 텃밭을 가꾸었다. 요즘은 손녀뻘 되는 젊은 이웃 아이들이 종종 찾아왔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다. 선생님도 아니고 신문에 나는 사람도 아닌 그냥 오래 살아온 노인의 이야기를. 할아버지, 전쟁은 왜 일어났어요? 12살 여자아이 아키코가 물었다. 노인은 상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다. 자원이 필요해서, 두려워서, 오만해서, 그리고 멈추는 것이 더 무서워서. 멈추는 게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시작하기보다 더 어렵단다. 전쟁은 멈추면 지금까지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야. 아키코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그러면 처음부터